백발이 내린 양반 하나가 사랑채 마루에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선 젊은 사내 앞에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에 늘어선 하인 셋이 숨을 삼켰고 양반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한마디가 터졌습니다. 내가 옳았다. 도대체 이 가난한 선비가 뭘 한 겁니까? 왜 한때 호조 참판까지 지낸 양반이 자기가 내쫓았던 사위 앞에 이마를 바닥에 대야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선비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10년이 지난 뒤 그 비밀이 두 집안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전부 밝혀집니다. 10년을 되돌립니다. 충청도 공주 금강이 굽이치는 작은 고을. 장날이면 주막 앞에 우마차가 줄을 잇고 농길 사이로 소금 장수방울 소리가 울리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고을에 박참판이라 불리는 양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본명은 박종태. 한양에서 호조 참판까지 지낸 인물인데 정쟁에 밀려 낙향한 뒤로 형편이 해마다 쪼그라들고 있었습니다. 논이 성 맞이기밖에 남지 않았고 기와집 담장에는 이끼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도 넷에서 셋으로 줄었습니다. 그래도 체면만큼은 한치도 줄지 않았습니다. 마을 어귀를 걸을 때면 여전히 턱을 치켜들었고 각근을 팽팽히 조였으며 보폭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등이 구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고개만은 절대 숙이지 않는 사람. 그게 박종태였습니다. 박참판에게는 딸이 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딸의 존재가 이 집안의 모든 비극과 반전의 씨앗이었습니다. 큰딸 박연화, 나이 21, 공주고을에서 미인하면 첫손에 꼽히는 여인이었습니다. 살결이 맑았고 눈매가 또렷했으며 걸음걸이가 버들가지 같았다고 합니다. 박참판은 이 큰딸에게 자기 인생에 남은 패를 전부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큰딸을 한양의 권문세가에 시집 보내면 혼맥으로 다시 관직에 발을 들릴 수 있다. 그게 박참판이 밤마다 이를 악물며 세운 유일한 계획이었습니다. 작은 딸은 사정이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작은 딸의 이름은 박복순, 나이 18. 체구가 또래보다 한참 컸고 얼굴이 둥글었으며 볼이 두툼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대놓고 곰색시라 놀렸고 중매쟁이 유씨조차 복순이의 혼처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참판 본인도 작은 딸 이야기가 나오면 기침부터 했습니다. 가문의 체면에 금이 가는 존재. 가혹하지만 이 아버지의 눈에 작은 딸은 그렇게 비쳤습니다. 복순이는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언니를 바라볼 때와 자기를 바라볼 때 눈빛의 온도가 다르다는 걸 14살 무렵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순이는 아버지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 약초를 캤고 마을 안악들의 두통과 체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는 작은 주머니 쑥과 당귀를 넣어둔 향낭 하나가 이 아이의 전 재산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사내 하나가 찾아듭니다. 한치우, 나이 29,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과거에 3번 낙방했고 전 재산이라고는 책 20권과 붓 4자루, 공주 금강변 주막에서 아이들에게 천자문을 가르치며 밥값을 겨우 해결하는 처지였습니다. 양반가 출신이 돼 아버지 대에서 집안이 무너져 물려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관상. 12살 때 집 앞에 머물던 떠돌이 도승에게 배운 관상술을 이후 17년간 혼자 갈고 닦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기운과 올로가 어렴풋이 읽혔습니다.
다만 한치우는 이 능력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요술쟁이로 몰릴 위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남의 운명을 함부로 입에 올리는 것은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일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면서도 늘 모른 채 하며 살았습니다. 한치우가 박참판 집안과 엮인 건 중매쟁이 유씨 때문이었습니다. 유씨는 금강변 주막의 오랜 단골이었는데 한치우의 글솜씨와 성정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가난하기는 해도 눈매가 단정하고 술주정 한 번 안 하고 빚 한 푼 없는 선비. 유씨는 큰딸 연화의 혼처로 나쁘지 않겠다 싶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미인이니 좋은 데서 혼담이 올 줄 알았건만 박참판이 요구하는 조건이 까다로워서 성사된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유씨가 박참판을 찾아가 한치우를 추천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과거 3번 떨어진 한량에게 내 연하를 준다고? 제정신이냐? 박참판의 목소리가 사랑채 밖까지 울렸습니다. 유씨는 혀를 찼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참판 어른, 한양에 3군데 혼담을 넣으셨다면서요? 하나라도 성사됐습니까? 박참판의 입이 닫혔습니다. 기울어진 가세 탓에 한양의 권문세가 마다 번번이 퇴짜를 맞은 직후였습니다. 결국 박참판은 한 번 보기나 하겠다 마지못해 허락했고 한치우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한치우는 유일하게 아끼던 흰 도포를 꺼내 입고 갓을 반듯하게 고쳐 쓴 뒤 박참판 댁을 찾았습니다. 그날 맞선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큰딸 연하가 안채에서 나와 절을 올렸습니다. 유씨의 표현을 빌리면 방 안에 등불을 하나 더 켠 것 같았다고 합니다. 박참판은 어깨를 폈고 유씨는 이 정도면 성사되겠지 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치우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고개를 한쪽으로 아주 살짝 기울이더니 연하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예법에 비해 시선이 길었습니다. 유씨는 반했나 보다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한치우의 무릎 위에 올린 손을 봤다면 생각이 달라졌을 겁니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당 건너 부엌에서 작은 딸 복순이가 나오다가 찻상 모서리에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찻잔이 쟁그랑 바닥에 깨졌고 박참판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아이는 신경 쓰지 마시게. 서둘러 수습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한치우의 시선은 이미 복순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깨진 잔 조각을 주우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연거푸 고개를 숙이는 복순이. 볼이 두툼하고 손이 투박했지만 허리춤에 찬 향랑에서 약초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한치우의 눈동자가 바뀌었습니다. 아까 연하를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빛이었습니다. 한치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큰딸 말고 작은 딸을 제게 주십시오. 박참판의 부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씨의 입이 벌어졌고 한참을 다치지 않았습니다. 안채에서 엿듣던 시녀가 헛기침을 터뜨렸습니다. 마당에 정적이 내렸는데 유씨는 훗날 이 정적을 돌짝이 가슴 위에 올라앉은 것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박참판의 얼굴이 순서대로 변했습니다. 당혹, 분노, 모욕감. 3가지가 파도처럼 지나간 뒤 남은 건 분노뿐이었습니다. 이 무례한 자, 내 집안을 희롱하러 왔느냐? 한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이것만은 약속드립니다. 작은 아씨를 제게 주시면 반드시 이 가문에 경사가 올 것입니다. 과거 3번 떨어진 빈털터리가 감히 가문의 경사를 입에 올리다니. 박참판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한치우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한치우는 도대체 두 자매의 얼굴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박찬판은 한치우를 내쫓은 뒤 유 씨에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시는 그 선비 이름을 입에 올리지 마라. 사건은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묻히지 않았습니다. 보름 뒤 한양에서 반가운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판서 벼슬을 하고 있는 이 판서댁 셋째 아들이 연화에게 혼담을 넣어왔다는 겁니다. 이 판서면 정의품, 이 혼사가 성사되면 박찬판의 계획은 완성됩니다. 박찬판의 등이 오랜만에 쫙 펴졌고 즉시 혼담을 진행시켰습니다. 한 달 만에 약혼이 잡혔습니다. 마을 전체가 수군거렸습니다. 박찬판 큰딸이 한양 판서댁에 시집 간다더라. 그 소란 속에 한치우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박찬판을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대문 밖에 서서 유 씨를 통해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작은 아씨와의 혼사 아직 뜻이 있습니다. 큰 아씨 혼례가 끝난 뒤에라도 좋으니 기회를 주십시오. 박찬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 한구석이 걸렸습니다. 작은 딸 복순이의 혼처를 사실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 씨가 여러 곳에 혼담을 넣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체구가 좀 얼굴이 좀 아비로서 차마 삼키기 힘든 말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박찬판은 왼손 주먹을 말아쥐었습니다. 분한 건지 미안한 건지 본인도 구분이 안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큰딸 혼례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복순이는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더 먼 데까지 걸었습니다. 돌아왔을 때 눈시울이 붉었는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는 큰딸 혼례에 정신이 팔려 있었고 하인들은 눈치를 볼 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부엌 한쪽에 쪼그려 앉아 향낭 속 마른 쑥잎을 손끝으로 하나하나 더듬었습니다. 그게 이 아이가 외로움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화의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박찬판은 남은 논 한마지기를 팔아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쌀 15가마, 비단 6필, 은장도 한 쌍. 마을 사람들은 박찬판이 마지막 패를 올인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사인교에 올라 한양으로 떠났고 박찬판은 대문 앞에 서서 가마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등은 꼿꼿했지만 돌아서는 발걸음에 힘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쏟아부은 승부였으니까요. 큰딸이 떠난 뒤 집안은 급격히 쪼그라들었습니다. 하인이 한 명 더 줄어 이제 둘. 끼니를 보리죽으로 때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유 씨가 조심스럽게 박찬판을 찾아왔습니다. 어른 그 한치우라는 선비 아직도 작은 아씨 혼사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박찬판의 반응이 이전과 달랐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선비 정녕 보기를 데려가겠다 하느냐? 예. 납해도 본인 형편에 맞춰도 된다 했습니다. 쌀서말과 명주 2필이면 족하다고요. 쌀서말과 명주 2필. 큰딸 혼례에 들인 비용의 2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박찬판의 입꼬리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내 딸값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자괴감과 이대로 가면 복순이는 평생 시집을 못 갈 수도 있다는 현실이 머릿속에서 부딪혔습니다. 박찬판은 닷새를 알 듯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유 씨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조용히 치른다. 마을에 소문내지 마라. 혼례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니, 쓸쓸했습니다. 하객은 유 씨 한 사람, 음식은 국밥에 떡 한 접시, 복순이는 혼례복 대신 깨끗이 빤 저고리에 새댕기 하나를 달았고 한치우는 빌린 사무간대를 쓰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대청마루에 앉아 혼례를 지켜봤는데 시선이 끝내 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마루 바닥에 나뭇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가혹했습니다. 박참판이 뚱녀를 가난뱅이한테 떠넘겼다더라. 그 선비 눈이 어디 붙었길래 곰색시를 골랐대. 주막에서, 빨래터에서, 장터 어귀에서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한치우의 귀에도 당연히 들렸을 겁니다. 그래도 그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금강변 주막에서 변함없이 천자문을 가르쳤고 저녁이면 복순이가 차려주는 보리밥을 묵묵히 먹었습니다. 복순이도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에 나갔다가 곰색시 시집갔다며 하는 소리를 등 뒤에서 듣고 돌아온 날 부엌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치우가 부엌 문을 열었을 때 복순이의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한치우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 문지방에 걸터 앉아 복순이의 허리춤에 찬 향낭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무슨 약초를 캐셨소? 복순이의 눈물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향낭을 열어 오늘 캔 약초를 하나씩 꺼내며 이름을 읊었고 한치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렇게 부부의 하루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치우는 밤마다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과거 시험, 4번째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매일 새벽 인시에 일어나 죽을 쑤었고 서재 벼루에 먹을 갈아두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맞물려 도는 톱니 같은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이 채 한 해를 넘기기 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큰딸 연화의 시댁에서 심상찮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편지를 읽은 박참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한치우가 과거 시험장이 있는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이 한양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양, 숭례문 안쪽 유기전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을이었습니다. 한치우는 과거 시험 사흘 전에 도착했습니다. 묵은 곳은 남대문 밖 여각의 골방. 하룻밤에 엽전 2닙짜리 방이었는데 벽이 하도 얇아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까지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한치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험 전날 밤까지 촛불 아래서 글을 정리했고 머리가 무거워질 때면 복순이가 싸준 향낭을 코끝에 갖다 댔습니다. 당기와 쑥 냄새가 번지면 이상하게도 흐트러진 글줄이 다시 잡혔습니다. 과거 시험 당일 한치우는 답안을 써내려가면서 붓끝에 이전에 없던 단단함이 실리는 걸 느꼈습니다. 3번의 낙방은 실력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매번 시험장에 앉으면 떨어지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먹물처럼 번져 글의 맥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먹을 갈아두던 아내의 투박한 손, 보릿집 위에 가지런히 널어둔 행주, 향낭 속 당귀,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기둥 하나처럼 박혀 있어서 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열흘이 남았습니다. 한치우는 한양 거리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종로 내거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이 판서 댁에 영모 혐의가 걸렸다는 겁니다. 한치우의 걸음이 멎었습니다. 이 판서 댁, 큰딸 연화가 시집간 곳이었습니다. 소문의 골자는 이랬습니다. 이 판서의 장남이 반대파 세력과 손잡고 무언가를 도모하다 발각됐다는 것.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의금부에서 국문이 시작됐다는 말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영모에 연루되면 삼족이 벌을 받는 세상이었습니다. 시집간 며느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치우는 여각 골방으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복순이의 향랑을 손에 쥔 채 낮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년 전 박참판댁 마당에서 연화의 얼굴을 처음 보았던 그 순간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치우는 연화의 이마와 눈 사이에서 역마의 기운이 짙게 서린 것을 보았습니다. 관상에서 역마의 기운이 짙다함은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떠돌거나 쫓기거나 삶의 터전이 뒤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광대뼈 아래 음영이 유난히 깊었는데 이것은 배우자와의 인연이 박한 징조. 한치우의 마음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던 바로 그때 마당 건너편에서 찻잔을 깨뜨린 복순이가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복순이의 관상은 정반대였습니다. 둥근 얼굴, 넓은 이마, 두툼한 볼. 세상 사람들이 흉으로 보는 바로 그 생김새가 관상학에서는 복덕의 상이었습니다. 턱선이 둥글고 풍성한 것은 자녀운이 크다는 의미였고 귀에 윤곽이 두텁게 말린 것은 만년의 부귀가 따른다는 징조였습니다. 한치우는 그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뛴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이다. 관상의 이치 위에 확신이 정확히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관상을 보고 혼인을 정했다는 말이 퍼지면 연화의 흉상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건 한 여인의 인생에 낙인을 찍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비웃음을 감수했고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침묵으로 답했습니다. 지금 한양에서 들리는 소문이 관상이 보여준 것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치우, 병과 급제. 순위가 높지는 않았지만 4번 만에 마침내 과거에 합격한 것입니다. 급제자 방에 자기 이름 석자를 확인한 한치우는 여각 골방으로 돌아와 복순이의 향랑을 한참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웃었는지 울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방에 그 혼자였으니까요. 그런데 기쁨을 누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국문이 본격화되면서 장남에 이어 이판서 본인까지 의금부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연화의 남편 셋째 아들은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연좌의 그물이 온 식구를 향해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관직 삭탈은 기본이고 재산 몰수에 유배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치우는 즉시 박참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연화 아씨의 시댁이 위태롭습니다. 서둘러 한양으로 올라오시오. 이 편지를 받은 박참판이 어떤 상태였을지는 굳이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유 씨의 증언에 따르면 편지를 읽은 박참판은 한 시즌 동안 사랑채에서 나오지 않았고 나왔을 때 갓이 비뚤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 갓 하나만큼은 반듯하게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참판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 이 판서댁은 이미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장남은 유배형이 확정됐고 이 판서 본인은 국문이 진행 중이었으며 셋째 아들 연화의 남편은 관직 삭탈과 재산 몰수가 눈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연화는 시댁 뒤채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연화가 뛰어나왔습니다. 미인이라 불리던 그 얼굴이 반쪽으로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박참판은 딸을 안으려다 멈추었습니다. 팔을 벌렸다가 중간에서 내렸습니다. 이 혼사를 밀어붙인 것이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권문세가의 빛에 눈이 멀어 딸의 운명을 걸었는데 그 판이 무너진 겁니다. 그 자각이 벌린 팔을 묶었습니다. 그때 한치우가 박참판 옆에 나타났습니다. 과거 급제 소식을 아직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하 아씨를 공주로 모시겠습니다. 제 집에 방을 내드리겠습니다. 박참판이 한치우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내쫓았던 가난뱅이 선비가 자기 큰딸을 구하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치우가 연하를 거두려 한 데는 인정 말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순이조차 모르는 한치우만의 계산이었습니다. 한치우가 연하를 거두려 한 또 하나의 이유. 그것은 관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한치우는 관상서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흉상이라 하여 반드시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에 따라 상이 달라지기도 한다. 연하가 권문색가에 머물러 있으면 역마의 기운이 더 짙어질 것이지만 복덕의 기운이 강한 사람 곁에 있으면 흉한 기운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것. 한치우가 연하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려 한 건 복순이의 복덕 기운이 언니의 흉상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을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상을 안다는 사실 자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공주로 돌아온 뒤 박참판 집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큰딸 연하는 패족 직전의 시댁에서 나와 한치우의 초가 한 칸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체면이 목숨이던 박참판에게 이것은 두 번째 무너짐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가세의 몰락이었다면 두 번째는 자기 손으로 밀어넣은 혼사의 몰락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판서댁에 시집 보냈다고 잔치까지 벌이더니 딸이 쫓겨왔다며? 차라리 그때 한치우한테 큰딸을 줬으면 이 꼴은 안 났을 텐데. 주막에서, 빨래터에서, 장터에서 나오는 말들이 칼날 같았습니다. 박참판은 집 밖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랑채 문을 걸어 잠그고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밥은 반그릇을 겨우 비웠습니다. 유씨가 찾아와도 보지 않겠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사랑채 창문을 손가락 한마디만큼 열고 한치우의 집 쪽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창문 틈으로 박참판이 본 것은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언니 연하에게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한양에서의 충격으로 끼니를 넘기고 밤마다 잠을 설치는 상태였습니다. 복순이는 매일 새벽 뒷산에 올라 약초를 캤고 그것으로 탕약을 다려 언니에게 먹였습니다. 허리춤에 늘 차고 다니던 향낭, 그 향낭 속 쑥과 당귀가 드디어 진짜 쓸모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연하는 처음에 동생의 돌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미인이라 불리던 자기가 뚱뚱하다고 놀림받던 동생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복순이가 약사발을 가져오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 번은 약사발을 밀어내다 쏟은 적도 있었습니다. 복순이의 치마에 뜨거운 약물이 튀었지만 복순이는 그저 치마를 털고 다시 약을 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지켜보던 박참판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약이 튄 치마를 아무렇지 않게 털며 부엌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고 박참판의 눈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눈물이 흐른 건 아닙니다. 맺히기만 했다가 왼손으로 눈두덩을 세게 누르고 삼켜버렸습니다. 우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이 울 뻔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치우는 과거 급제 후 벼슬을 받았습니다. 처음 받은 직은 종구품 참봉. 높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녹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초가의 살림이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쌀뒤주가 바닥을 보이지 않게 됐고 복순이는 초가 옆에 작은 텃밭을 일궈 약초를 심었습니다. 한치우는 직무에 성실했고 상관들 사이에서 과묵하지만 글 하나는 정확한 자로 이름이 났습니다. 그리고 혼인한 지 3년째 되는 봄, 복순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크고 또렷했다고 합니다. 산파가 아이를 받아든 뒤 이 아이 골격이 비범하다고 했는데 그건 그냥 하는 덕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치우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을 때 한치우의 눈에 비친 것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이의 이마가 넓고 반듯했으며 미간 사이에 명당이 훤했습니다. 관상에서 이것은 대기의 상. 한치우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자신이 본 것이 맞았다는 확인이 아이의 얼굴 위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치우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복순이에게 조용히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복순이는 땀에 젖은 얼굴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향낭에서 쑥잎 하나를 꺼내 아이의 베네저고리 안에 넣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늘 차고 다니던 거야. 건강하게 자라라. 산실에서 쑥 냄새가 번졌습니다. 아이의 소식을 들은 박참판은 축하를 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유 씨가 손자가 태어났다고 전했지만 사랑채 문 뒤에서 알겠다 한마디만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체면이 박참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가난뱅이 사위 집에 가서 손자를 보는 꼴을 마을 사람들이 또 뭐라 하겠느냐. 그 생각이 발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봤습니다. 그날 밤 박참판이 사랑채 창문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넓게 열어놓은 것을, 한치우 집 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왔을 때 박참판이 창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던 것을, 그 뒤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해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한치우는 승진을 거듭해 현감까지 올랐습니다. 복순이는 고을에서 약초의 밝은 현감 부인으로 이름이 났고 가난한 백성들에게 약을 지어주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7살부터 신동 소리를 들었습니다. 천자문을 30날 만에 떼었고 8살에 사설을 읽었으며 10살에 시를 지으면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치우는 아이를 가르치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글을 읽을 때 관상을 슬쩍 살피곤 했습니다. 이마의 명당이 해가 갈수록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연하의 소식은 좋지 않았습니다. 시댁의 역적 연루가 확정되면서 남편은 유배를 갔고 연하는 공식적으로 패족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복순이 집에서 지내며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기는 했지만 한때의 화사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동생이 낳은 아이를 돌볼 때만큼은 연하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지었습니다. 복순이의 복덕 기운이 한치우의 계산대로 언니의 흉상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이가 15되던 해의 가을이었습니다. 소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한양에서 날아왔습니다. 15의 소가 합격. 고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한 현감 아들이 15의 소가를 땄다고? 신동이 진짜 신동이었네. 주막에서, 관아에서, 장터에서 한치우 집안 이야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박참판은 사랑채 마루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주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 늙은 양반의 가슴에서 10년간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박참판 자신도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18이 되던 해 봄, 대과 시험이 열렸습니다. 한치우의 아들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15소가 합격 이후 3년을 더 갈고 닦은 끝이었습니다. 한치우는 아들을 보내며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 글을 믿으라. 복순이는 향낭을 하나 더 만들어 아들의 짐 속에 넣어 주었습니다. 쑥과 당귀 그리고 올해 새로 캔 감초를 섞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원급제, 충청도 공주고을 출신 한치우의 아들
전국에서 1등이었습니다. 소식이 공주에 도착한 건 시험 후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먼저 정갈이 왔고 장터를 통해 마을 전체로 퍼지는데 반나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현감 아들이 장원급제에 주막에서 술잔을 내려놓은 사람, 빨래터에서 방망이질을 멈춘 아낙, 밭에서 호미를 던지고 달려온 늙은이, 마을이 통째로 들끓었습니다. 10년 전 곰색시 시집 갔다며 비웃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역시 한 현감 부인이 보통이 아니었어라고 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돌아갑니다. 복순이는 장원급제 소식을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아침 죽을 끓이다가 유씨가 달려와 외친 말에 국자를 쥔 손이 멈추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눈이 커졌고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솥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계속 저었습니다. 울면서 밥을 짓는 것. 이 여인이 기쁨을 다루는 방식도 슬픔을 다루는 방식과 같았습니다. 손을 멈추지 않는 것. 한치우는 그 소식을 관아에서 들었습니다. 보고를 받은 한치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관아 뒤뜰로 나갔습니다. 뒤뜰의 감나무 아래에 한참을 서 있었는데 아무도 그 시간에 한치우가 무슨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아로 돌아왔을 때 한치우의 눈이 평소보다 조금 붉었다고 아전이 나중에 전했습니다. 한치우에게 이것은 관상의 최종 확인이었습니다. 복순이의 얼굴에서 읽었던 귀자를 낳을 상, 아이의 이마에서 읽었던 대기의 상, 그 모든 것이 장원급제라는 세 글자로 귀결된 것이었습니다. 10년 전 마당에서 떨리는 손으로 작은 딸을 주시오 말했던 그 순간의 선택이 지금 여기서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소식이 마을에 퍼진 그날 오후 한치우는 관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뒤 박참판댁으로 향했습니다. 장원급제를 장인에게 알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박참판댁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참판은 사랑채 문을 닫아 걸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대문이 열려 있었고 사랑채 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한치우가 마당에 들어섰을 때 박참판이 사랑채 마루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참판의 눈이 한치우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한치우가 본 적 없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참판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루 끝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지 않은 채 마당으로 내려왔습니다. 발이 흙을 밟았습니다. 체면이 전부인 이 양반이 맨발로 마당에 선 것은 아마 태어나서 처음이었을 겁니다. 한치우가 장인어른하고 입을 열려는 순간 박참판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두 무릎이 흙 위에 닿았습니다. 가시 기울어졌지만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하인 둘이 달려나오다 멈추었고 뒤따라온 유씨의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박참판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떨림이 한참 계속되다가 소리가 됐습니다. 내가 옳았다. 그 한마디가 나온 뒤 둑이 무너졌습니다. 10년치 체면이, 고집이, 수치심이,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나왔습니다. 내가 틀렸다. 연하를 내 욕심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었고 보기를 내게 떠넘기듯 보냈다. 내가 그날 왜 보기를 택했는지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물어볼 자격이 없었다. 박참판의 이마가 흙에 닿았습니다. 가시 떨어져 나갔습니다. 평생 반듯하게 쓰고 다니던 그 가시 마당 한쪽에 뒹굴었습니다. 한치우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인과 같은 높이가 되었습니다. 장인어른,
사실 저에게는 감추어 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한치우는 10년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관상 이야기. 연화의 얼굴에서 본 역마의 기운. 복순이의 얼굴에서 본 복덕의 상. 아이의 이마에서 본 대기의 상. 그리고 연화를 자기 집에 들인 이유 복순이의 복덕 기운이 언니의 흉상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고 판단한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박참판은 그 이야기를 듣는 동안 무릎을 꿇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나서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단 말이냐? 연화가 위태로울 것을. 확신은 없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읽혔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했느냐? 말을 하면 연화 아씨에게 흉상의 낙인이 찍히는 것이옵니다. 그건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박참판의 눈에서 마침내 물이 흘렀습니다. 10년간 맺히기만 했던 것이 참판 체면도 각근도 꼿꼿한 등도 다 내려놓은 이 마당에서 비로소 떨어졌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남편이 친정에 갔다는 말을 듣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선 복순이가 본 것은 흙 위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아버지, 그 앞에 마주 꿇어 있는 남편, 마당 한쪽에 뒹구는 아버지의 갓. 복순이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박참판이 고개를 들어 작은 딸을 보았습니다. 10년 전 혼례날 끝내 바라보지 못했던 그 딸을, 마루 바닥에 나뭇결만 보며 외면했던 그 딸의 얼굴을 처음으로 아니 다시 처음으로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보가. 복순이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이 한마디는 10년이 걸린 말이었습니다. 복순이는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마당을 가로질러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향낭을 풀어 아버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버지, 이거요. 오늘 캔 당귀예요. 다려 드시면 속이 좀 풀리실 거예요. 박참판이 향낭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쑥과 당귀 냄새가 마당에 번졌습니다. 그 냄새가 이 집안 전체에 새바람처럼 퍼졌습니다. 유 씨는 담장 밖에서 이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유 씨의 볼 위로도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유 씨는 훗날 이날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살면서 많은 혼사를 중매했지만 그날 마당에서 본 것만큼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은 없었다. 선비가 옳았고 복순이가 대단했고 박참판의 그 무릎이 나는 그 무릎이 제일 대단했다고 생각한다. 이후의 이야기를 간략히 전합니다. 한치우의 아들은 장원급제 뒤 벼슬길에 올라 훗날 높은 관직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한치우 자신은 고을 현감을 성실히 지낸 뒤 관직에서 물러나 금강변에서 복순이와 함께 늙었습니다. 복순이는 평생 약초를 캤고 향낭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연하는 동생 곁에서 기력을 회복한 뒤 유배에서 풀려난 남편과 재회하여 한양 외곽에서 조용히 살았다고 합니다. 관상이 보여준 역마의 기운이 완전히 풀린 것인지 아니면 복순이의 복덕 기운이 끝내 이긴 것인지 그것은 한치우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참판은 그 뒤로 달라졌습니다. 사랑채 문을 열어놓았고 마을 사람들과 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갓은 여전히 반듯하게 썼지만 등이 예전처럼 억지로 꼿꼿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유 씨의 표현을 빌리면 등이 조금 굽었는데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한치우가 그날 마당에서 본 것은 정말 관상이었을까요? 아니면 겉모습 너머를 보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 이야기의 진짜 관상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